네, 안녕하십니까. 이제 온라인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월 20일 날 하게 될 수업을 미리 녹화하는 것인데, 여러분께서는 지난 시간에 배운 그 고대 근동에 관련되어 있는 자료를 끄집어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어서 사르곤 왕이라고 하는 아시리아의 그 전성기 티글라필레세르와 살마네세르 5세, 그리고 다음에 권력을 이어받은 이 사르곤 2세에 대한 얘기를 약간 하다가 중단이 됐는데요. 오늘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르곤 2세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아시리아의 그 멸망할 때까지의 5세기 BC 7세기 초까지 말까지의 상황에서 가장 영토 확장을 강하게 했던 사람, 그리고 끊임없는 정복 활동을 했던 왕으로서 유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름에서 나온 것처럼 정황상 우리가 확증할 수는 없지만은 권력을 찬탈한 사람으로 우리가 여겨진다. 그래서 이 사람 때부터 해서 뭡니까 저기 아시리아가 망하게 되는 시기까지 동일한 집안에서 계속 이 권력이 승계됩니다. 세습이 몇 대에 걸쳐서 이어지는데, 사르곤 이름을 따서 이 왕조를 갖다가 사르곤 왕조라고 한다 하는 그런 얘기네. 그래서 이게 이제 외국어로는 사르고니드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성계부터 해서 조선이 끝날 때까지는 그 집안에서 권력자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이시왕조라고 하는 것처럼 이걸 갖다가 사르곤 왕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럼 사르곤 왕조는 어떻게 되느냐? 오늘 쭉 얘기가 나오는데, 사르곤부터 해서 다음에 유명한 사네립이 나오게 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이었던 에사르하돈, 그리고 그 아들이었던 아수르바니팔로 이어지는 이 계보, 이게 바로 사르곤 왕조다. 이건 제가 뭐 굳이 이걸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자료에. 그래서 사르곤 왕조는 이런 식으로 사르고니드라고 하는 사르곤 왕조는 사르곤에서 사네립, 사네립에서 에살하돈, 그리고 아수르바니팔로 이어지는 이 계보에 서 있다. 그래서 사르곤 왕조는 아시리아 전성기를 대변하는 그러한 왕조이기도 하다. 자, 이 사르곤이 권력을 장악을 해서 처음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바빌로니아로 쳐들어가서 그 남부의 종주권을 확인하기보다는 그보다 막강한 적들이 있는 북쪽 지역을 먼저 평정을 하고, 세월이 많이 지나서 바빌로니아로 대대적인 이 정벌 원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10년 이상 동안 바빌로니아를 터치하지 않고 놔뒀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거기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끊임없이 틈만 나면은 밑에서부터 쳐 올라와서 바빌로니아 왕조를 휘둘렀던 이 토착 세력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거기다 이 말이죠. 이제 이런 지도가 있는데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주면 좋은데, 이거 갖고 설명하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단순화해서 여러분들 그 파워포인트 같은데 보면은 이거하고 똑같이 나와 있는 지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서 바빌로니아의 최남단의 이 게펄지대에서 형성된 칼데아계 사람들인 이 남쪽에 있는 세력들이 아시리아의 감시가 부실할 때는 자꾸 쳐올라와서 바빌로니아 왕권을 흔들고 자기들이 왕좌를 차지하는 이 악순환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때의 권력을 장악했던 사람이 여 밑에 보면 나오는데, 자, 제가 갖고 있는 거는 이 45페이지인데 여러분들은 아마도 그 요거만 따로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45페이지로 나오지는 않을 터이고, 그래서 요 대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신아시리아 제국이라고 쓰여져 있는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한 페이지 넘기고 이렇게 가다 보면 그 세 번째 면이 얘기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를 보고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메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랫동안 아시리아 왕권에 도전을 했다. 메로닥 발라단. 줄여서 전 자꾸 이걸 이제 MB2라고 쓰는데 메로닥 발라단 2세란 말입니다. 예, 저의 뭐 약식 표기법입니다만은,
풀 발음하면 모로닥 발라단, 성경에도 모로닥 발라단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열왕기나 아니면 역대기를 보게 되면 이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메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시리아 권위에 많이 도전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르곤은 때가 될 때까지 가만히 놔뒀다가 자기가 다른 지역의 정벌을 갖다가 다 완료하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상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쳐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710년에 쳐들어가는 걸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궁금할 터인데 여기 그 보라고 한 그 페이지의 중간을 보게 되면 사료가 나오는데요. 서간 사료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원래는 이제 그 전문 용어로 로얄 코레스폰던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로얄이라고 하는 왕을 말하는 거죠. 그죠? 로얄 왕인데 코레스폰던스는 특별한 임무를 띈 사람들이 특별한 기록을 보고로 올리는 것, 이거 통신문을 말하는데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번역을 하자면은 왕에 관련돼 있는 이 통신 보고서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보통 그 도기록권에서 어떻게 번역하냐면 왕립 그 왕립 사료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는 이거 갖다 편지이기 때문에 서간 사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주고받은 내용들이 다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안부 전하는 편지가 아니라 첩보 사항을 알리는 이 보고문이 되는 거죠. 그죠? 왕에게 전달되어지는 대부분은 첩자들이 왕에게 보내는 건데 일부는 뭐가 있다? 왕이 가끔씩 보내는 것도 발굴에 약간 나와 있다. 이 두 종류로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에 이걸 좀 이제 우리가 제대로 좀 알고 싶으면 뭘 보면 좋으냐면은 이건 뭐 그냥 상식적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잘 돼 있는 사료 정리가 어디에 있냐면요. 그 서간 사료라 해가지고 10페이지라고 제가 이제 표시는 해놓기는 했는데 그 아시리아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사료를 갖다가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이제 정리를 하게 되는데 이게 좀 굉장히 많은 공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서간 사료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연구되는데 몇 단계에 걸칩니다. 20세기 초에 일부 영국 학자들이 자료 작업한 것, 1930년대에 한 번 더 하고 그리고 70년대로 많이 작업을 했던 것이 이제 그 시모 파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제가 보기로는 이 그겁니다. 핀란드 사람, 핀란드라고 하는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사람인데 드문 이 아시리아 언어에 정통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헬싱키 대학에서 평생 동안 주로 한 것이 바로 이 서간 사료를 갖다가 번역하는 일을 갖다가 꼬박꼬박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발굴된 서간 사료의 90에서 95%가 해독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 해놓은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 시모 파폴라라고 하는 사람이 30년 넘게 꼬박꼬박 이 작업을 했고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는 이제 동료 학자들, 후학들하고 함께 계속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게 2000년대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1970년대 했던 것이 그래서 많은 자료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왕과 첩자들이 주고받은 이 바빌로니아 정보를 전달하는 서강 사료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서강 사료를 통해서 그 당시 정황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자, 이 쳐들어갔는데 말입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쳐들어갔냐면 우리가 브링크만이 주장하고 있는 아시리아 제국주의를 유지하는 방법이 아주 정확히 나오는데 이게 이제 최소화해서 힘을 최소화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이 첩보에 의한 침투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 첩보가 아주 중요하다. 힘을 덜 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 물리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첩보에 의한 침공작전. 그러니까 1710년에 쳐들어가기 전에 몇 년 전부터 그게 정황 파악이 되는데 아시리아 왕과 바빌로니아 곳곳에 심어놓은 이 첩자들이 주고받은 아주 긴밀한 정보들이 어떻게 돼? 세월이 지나서 20세기에 끊임없이 발굴이 된단 말이에요. 점토판으로 되어 있는 게. 그게 이제 보고문이 들어오면 왕이 읽어보고 그걸 갖다가 왕이 갖고 있는 서고 있죠. 그죠? 문서고에다가 보관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시점에 세월이 지나서 20세기에
이런저런 뭐 공사 현장이나 이런 데에 의해서 고각 발굴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서 실체가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보존만 잘 돼 있다 그러면은 파손만 안 되면 그죠. 그 유적에 가서 그 점토판을 꺼내서 그걸 갖다가 잘 보관한 다음 먼지 같은 거 털어내고 정밀하게 그 탁본을 하든지 아니면 사진 찍어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해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정황들이 많이 뭐라 그럽니까? 쳐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하려고 했는지가 다 드러난다. 즉, 이건 무슨 작전이냐면요. 이겨놓고 싸우는 전형적인 작전입니다. 우리가 그 20세기 후반 이래로 많은 전쟁에서 보는데 미국이 자기들보다 국력이 압도적으로 낮은 나라하고 전쟁이라기보다는 약간의 며칠간의 침투전을 벌일 때 물론 뭐 이라크에서 벌인 건 전쟁이지만 뭘 하냐면은 완전한 정보와 첩보에 의해서 병력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작전을 갖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건 당연한 거고 최소한의 피해를 입고 이겨야 이게 어떻게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아시리아가 써먹었던 방법이 뭐냐면 전형적으로 첩보에 의존하는 작전으로서 쳐들어가기 전에 이미 다 만들어 놓는 거죠. 승리할 수 있는 요건들을. 그래서 침공 자체는 거의 뭐 확인하는 수준밖에 안 된다. 제대로 지향조차 못하게끔 해놓고는 다 들어가 버리는 작전을 쓴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제 사르곤이 쳐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 쳐들어가는 군사 이동의 요지에다가 그 첩자들이 작업하게 해놓는 거죠. 뭐 저항하지 말고 그대로 항복하도록 여론 조성 해놓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그냥 지나가는 수준으로 그렇게 전쟁을 벌이는 것이 이 아시리아의 전쟁 방법이라는 거죠. 그걸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은 바로 서간 사료가 그걸 갖다가 정확히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시리아가 쳐들어가기 전에 이미 편지를 보내서 내가 어디로 갈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들을 다 해버린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쳐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상황을 만들어 버리는 건 첩자들이 할 일들이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쳐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빠른 속도로 바빌로니아를 장악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익숙한 게 이제 침공을 당하는 측들이 이제 굉장히 익숙하죠. 그래갖고 어떻게 쳐들어올 것인지가 뻔하게 알기 때문에 메로닥 발라단이 그 당시에 바빌로니아 왕좌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쳐들어오는 걸 알고 이 쳐들어와서 적들이 어떻게 들어오는 걸 알고 총알같이 도망을 가버려요. 이걸 보게 되면 이러한 어떤 작전의 양자가 굉장히 익숙해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돼가지고는 이제 전쟁답지도 않은 거죠. 쳐들어가서 뭐 그 어떤 아시리아가 지니고 있는 군사적인 우위를 확인하는 정도고 종주권 당연히 재정립되는 겁니다. 잠깐 일시적으로 이제 빈틈을 노려서 권력을 차지했던 이 남쪽의 토호 세력들이 이제 쫓겨나가는 그런 양상으로 이 뭡니까 사르곤의 전쟁이 이제 흘러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쳐들어가 갖고는 이제 아시리아의 힘의 우위를 보여주면서 그곳에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사르곤은 민심을 다시 아시리아 측으로 끌어들이고 본인이 직접 행렬에 이제 나서게 된다. 이제 행렬에 나서서 바빌로니아의 중요한 종교의 어떤 종교 예식을 받아들여서 행진을 하면서 자기가 여전히 이 아시리아 왕일뿐만 아니라 바빌로니아의 종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행렬을 뭐라 그러냐면 빛 아키투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빛 아키투라고 해가지고 행렬의 이름입니다. 네. 왕이 이제 종교적인 의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쭉 걸어 다니는 거, 바빌론에서 자기가 왕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빛 아키투 행렬을 갖다가 함으로써 이제 그 종주권을 확인하고 이제 한참 머물렀다가 돌아오는 식으로 해서 바빌로니아에서 더 이상 어떤 저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그 당시 이제 이렇게 전쟁 도중에도 그죠 뭐가 나왔냐면 끊임없이 왕이 심어놓은 정보원들이 이 도주하고 있는 찬탈자 왕이었던 머르닥 발라단에 이 정보를 주는 거죠. 지금 어디서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게 놀랍게도 발굴해서 점토판을 읽어보면 다 드러납니다. 도주 경로, 위치 등을 끊임없이 보고하면서 집요하게 잡으려고 하고 있었다는 잡아야 화근이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사료를 통해서 이제 드러나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뭐 이 도망가는 거가 이제 좀 궁금하니까 우리가 오늘 좀 시간 나는데 사료를 직접 한번 볼 텐데 메로닥 발라단에 관련되어 있는 이제 사료가 있긴 한데 말이죠. 여기 보게 되면은 예, 좀 메로닥 발라단에 대한 사료보다도 뒤에 거를 한번 좀 나중에 사료를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전쟁을 끝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반항했던 세력을 내쫓아 버리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 문제는 메로닥 발라단 잡는 데 실패하죠. 도망가는데 너무 이제 정통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잡아내지는 못하는데 그 이라크 남부가 오늘날 그 지역이 되는데 거기가 이제 굉장히 넓지대로 돼 있다는 거죠. 이 바다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끈적끈적한 넓지대에 그러한 숲이 우거졌기 때문에 들어가 버리면은 찾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갖고는 추적은 하지만 못 찾아내는 게 끊임없는 다반서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은 바빌로니아 사람들 중에 믿을 만한 사람을 다시 행정적으로 세우고 그리고 돌아오는 그런 과정이 쉽게 말해서 이 사로곤의 원정이었는데요. 이때에 이제 바빌로니아를 다스리게 되는 이제 방식을 약간 이제 변경을 하게 되는데 그걸 어떤 식으로 바꿔버리냐면은 기존에 있는 한명 총독 갖고는 이제 좀 안 되겠다 해갖고 이제 바빌로니아 가장 중심지인 수도 바빌론에다가 원래대로 총독을 하나 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반란을 많이 일으키거나 아니면 그 충성이 의심스러운 동쪽 지역에다가 또 하나의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총독을 두어서 동쪽에서 쳐들어올 수 있는 강한 외적이었던 엘람 세력을 경계하는 그런 조처를 취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예, 여기를 사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를 한번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제가 정리해 놓은 사료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디스수바가 오느냐? 원문을 보면 다 읽을 시간 없고 내가 아는 대로 한번 볼 테니까 이렇게 돼 있어. 원문은 발음이 이렇게 돼 있네. 이건 제가 여기 뭐 사료 같은 데다가 강의자로 깐 건 아니고 그냥 이건 몰라도 되니까 듣기만 한번 해보시죠. 니시 마트쿠르 쿠무히 샤케렙 마트하하티샤 이나 투쿨리티 일라니 딩기르메시 라보티갈메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게 아카드거든요. 아카드가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쐐기 문자에서 이 판독을 해서 오늘날의 표기인 로마자로 옮길 때 이런 식으로 로마자로 옮기고 발음이 이렇게 난. 그러니까 옛날에도 거의 이런 발음이었을 거라고. 이게 잔재가 남아있는 게 주로 오늘날 아랍어거든요. 아랍어. 자, 그러면 이제 번역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이렇게 놔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람과 경계를 하는 어느 곳에다가 그곳에 나는 경고히 요새를 세우고 그 적 엘람이 들어오는 길을 막으려고 했다. 그리고 이 땅을 갖다가 동시에 나누어 버렸는데 그 나의 황관인 그 누구에게 바빌론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감불루 아까 말했던 동쪽 지역 엘람이 쳐들어오는 데 막기 위해서 또 하나의 총독을 세웠다. 이런 식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 남아 있냐면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시리아 쪽에서 나온 자료인데 이 사람이 세운 자기가 자기 한 일을 갖다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오늘날 치면 이제 대자보 같은 건데 이 대자보가 아니고 큰 비석을 세웁니다. 무슨 이렇게 쉽게 말해 전적비를 세워갖고 거기다가 이걸 적어놓는 거예요. 쐐기 문자로 이제 돌에다 새겨놓는 건데 이렇게 해갖고 정리를 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르곤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이후에 돌아올 때 막바로 돌아오지 않고 예전에 한번 건드리지 못했던 그러고 난 다음에 뭔가 자기 어떤 종주권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이 바빌로니아에서 자기 나라로 돌아올 때에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쳐서 돌아오면서 그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해서 자기에게 충성하도록 만들어 놓고 한 2년 정도 걸려서 707년에 돌아오는 걸로 역사에는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되는데 이건 놀랍게도 의문사로 이제 돌아가게 됐다 이 말입니다. 이때 어디를 가냐면 오늘날 이제 그 터키로 들어가는 입구 지역인데 구르디족이라고 하는 족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쉽게 말해서 원정을 나갔다가
원정길에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전사했다는 설도 있고 지금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는데 뜻하지 않게 죽었어요. 죽을 때가 안 됐는데. 그래서 객지에서 죽어버리죠. 그래서 갑자기 죽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이었던 사네립이 왕좌를 물려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네립은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우리가 보라는 그 페이지에 이제 밑에 보면 사네립이 나오는데 아시리아 역사에 있어서 가장 바빌로니아와 많은 외교적인 접촉을 해. 뭐 전쟁을 제일 많이 벌여. 그 전에는 자주 얘기를 하지 않았대. 왜냐하면은 그 티글라필레세로부터 이어진 전성기의 각 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샬마네세르, 그리고 자기 아버지였던 사르곤, 사네립이 그 다음 번째인데 지금까지 이 3대에 걸쳐서 근동의 주요한 곳들은 다 장악을 했단 말입니다. 장악을 했는데 뭔가 미적지근하게 제대로 외교적으로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던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은 이게 의외로 강국이 아니고 늘 별로 그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지 않아서 좀 풀어놓았던 왕국인데 이 바빌로니아거든요. 바빌로니아가 어떻게 돼요? 뭔가 아시리아 의도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을 이때까지 여러 정권을 통해서 바라봤는데 본인이 왕이 됐을 때도 여전히 그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사르곤이 어떻게 돼요? 여기 쳐들어갔단 말입니다. 아까 죽었다고 하나 의문사했던데 거기서 죽었다는 소식이 이제 곳곳에 다 퍼지는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르곤 원정 때 불과 뭐 4, 5년 전에 도망갔던 이 남쪽의 토호 세력이었던 MB2 메로닥 발라단 2세가 다시 어떻게 됩니까? 그 기회를 엿보고 군대를 이끌고 쳐올라와서 바빌로니아 왕좌에서 그 당시에 사르곤이 세워놨던 어떻게 됩니까? 이 친아시리아파를 다 몰아내고 자기가 또 그 자리를 차지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바빌로니아 왕좌를 다시 잃어버린 상황입니다. 사네립이 저기할 때. 이 사네립이 이게 신경이 쓰이니까 빨리 이걸 갖다 질서를 회복해야 된다 해갖고는 이제 저기하자마자 쳐들어가는 데가 어디냐면 놀랍게도 바로 바빌로니아로 쳐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사네립이 이제 쳐들어가는데 이때 쳐들어갔을 때에 어떻게 되냐면은 그 사르곤하고는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이건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좀 설명을 더 하면 좋겠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710년에서 그죠? 지금 705년 4년 상황인데 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누가 죽느냐? 사르곤이 죽고 사네립이 쳐들어가면 사르곤은 죽고 사네립이 쳐들어가는데 이 사네립이 쳐들어갔을 때의 양상 710년하고 705년인지 4년 요 상황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사르곤은 이미 그 쳐들어가기 전에 평탄 작업을 했습니다. 다 충성하게 만들어 놓고 항복하게 만들어 놓고 했기 때문에 전쟁이랄 게 없었는데 이때 쳐들어갔을 때는 그 당시에 행군하던 입구에 있던 그 경계 지역의 사람들이 옛날에 충성을 했는데 지금은 민심이 바뀌었다 해가지고는 강력하게 저항을 하더라. 이걸 갖다가 아시리아 사료가 숨기지 않고 초전에 고생을 많이 했다라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바빌로니아는 아시리아의 대외 정책에서 하나의 수수께끼 같은 민족인데 이 충성 자체가 굉장히 의심스러운 민족이에요.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외교 자체가 그죠. 어떤 기조가 있다기보다는 그때 외교적 상황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한번 충성한다고 이게 굳어진 상태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많은 얘기들 하는데 멀티내셔널리티가 주는 문제가 여기에서 많이 이제 노정이 된다는 거죠. 다민족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체성이 없는 겁니다. 굳이 말하자면은 그냥 복합적인 거지 캐릭터가 복합 캐릭터지 단일된 캐릭터가 아니에요. 멀티내셔널리티에서 볼 수 있는 건 오로지 생존, 실리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네립의 군대가 많이 고생하면서 그 충격을 담는 그러한 아시리아 왕의 비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만 뭐 이게 오래 간 게 아니고 아시리아 군대가 막강하기 때문에 내쫓아 버리고 메로닥 발라단 도망가고 뭐 그런 식으로 된 거는 이제 뻔할 뻔짜였는데 중요한 건 잡아내지를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네립의 치세는 끊임없는 바빌로니아 외교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노정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이게 이제
예전부터 아시리아 학자들에게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사내림만 따로 떼서 연구를 할 게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이걸 몇 사람이 이렇게 많이 건드렸는데 처음에 이제 주목을 끌었던 연구가 누구냐면은 이제 르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그 제가 번역하라고 준 그 40몇 개짜리 논문 들어있는 그 책 논문 총서에도 이 사람 글이 하나 있을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르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내립의 남부전선이라고 해서 논문을 쓴 게 있습니다. JC에서 쓰는데 요거를 제가 한번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자세히 소개는 안 하고 뭐 하는 김에 이런 거 알아놓으면 좋으니까 제가 한번 기록해. 르바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논문을 썼는데 이런 논문을 썼다는 거죠. 사내립의 남부전선이다. 남부전선이 자꾸 옛날에 뭐 일정 시대에 뭐 동남아시아에서 전쟁을 그거 생각하는 건데 이 아시리아가 봤을 때의 남쪽 지역은 늘 말하는 게 바빌로니아다. 서던 프론트라 그래서 이게 아주 그냥 집요하게 펼쳐져 있다는. 아시리아 어떤 왕도 이렇게 자주 전쟁한 왕이 없다. GCS의 44권 1982년 논문이 되고 페이지로는 29에서 40이고 요 논문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줄여서 말하면 사내림의 남부전선이다. 바빌로니아 전선이랍니다. 언제? 기원전 704에서 689년. 자, 요걸 보세요. 자, 보겠습니다. 사네립 Southern Front 704 to 689, 689 before Christ. Journal of Cuneiform Studies라고 해서 세기 문자 저널입니다. 이게 권위 있는 저널인데요. JC에서 그래서 Journal of Cuneiform Study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세기 문자학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에 1982년에 실렸던 논문입니다. 자, Journal of Cuneiform Studies라고 해서 사내립이 남부에서 전쟁했던 아주 많은 전쟁, 뭐 5-6번에 걸친 큰 원정이 있었는데 이걸 이제 굉장히 조직적으로 다뤘던 것이고 이 사람만큼 연구를 많이 한 사람이 사실은 아시리아의 가장 권위자는 브링크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카고 대학에서 고대 건동을 했던 이 사람이 브링크만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사내립도 연구를 많이 했는데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어디서 나오냐면요. 아주 미세한 차이인데 연도가 조금씩 달라요. 그러니까 이 브링크만은 연도를 뒤로 잡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르바인이라는 사람은 앞으로 많이 잡습니다. 1년 차이가 나는데 그래서 저도 오랫동안 고민해 누구 걸 따를까 했는데 제가 여러분으로 정황을 봤을 때는 르바인 것이 좀 신빙성이 갑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설명을 하기가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하고 사내립이 끊임없이 그가 689년에 바빌론 완전 초전 박살내서 완전히 거름덩이로 만들 때까지 끊임없이 이 바빌론을 갖다가 수중에 장악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는데 잘 풀리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죠. 이 사내립을 연구하면 아시리아의 바빌론 정책이 눈에 다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봤는데 결론은 효과를 보지 못한 것. 이제 이게 문제거든요. 해법이 없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신화라고 많이 얘기도 하고 실제라고도 얘기하는 트로이 전쟁도 마찬가지거든요. 트로이 전쟁의 내용이 뭐냐면 뭐 비교가 안 되는 수많은 그 원정군을 모아가지고 조그만 도시 하나 함락하러 쳐들어가는데 10년 동안 전쟁을 해도 함락을 못 하더라. 이거하고 똑같거든요. 믿기지 않는 건 똑같죠, 그죠? 이거하고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은 100만 대군 넘는 이 수나라 군대가 고구려를 침략하기 위해서 쳐들어왔는데 안시성에서 맥히는 바람에 진도를 못 나가요. 그거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간에 이 남부의 전쟁, 바빌로니아 전선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어설프게 해결한 이 사내립의 문제를 파고들었던 학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보면서 좀 설명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사내립 이제 아시리아 왕이 되죠. 그의 치세는 아시리아 제국을 잘 유지하는 것이 과제가 되었는데 최대의 난제는 뭐였느냐? 아시리아의 패권 정책에 순응하지 않는 바빌로니아에서의 부단한 저항과 도전이었다. 그 말이네. 그래서 저기 한 지 1년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메르닥 발라단이 와서 자기 왕권을 무너뜨리고 왕좌를 차지해버려. 그래갖고 쫓아내니까 어떻게 돼요? 나중 되니까 또 기어 올라오고. 이런 식으로 자꾸 전쟁을 벌이는 것이다. 그런 얘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703년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 어떻게 하냐면은 벨 이븐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나라 왕권에다가 이제 세우는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벨 이븐이. 여기 있죠. 벨 이븐이라고. 이 사람이 그 아시리아에 전통적으로 충성하는 그 집안 사람이어서 꼭두각시 왕으로 세우고는 돌아왔는데 이 사람 갖고 통하지를 않는 거예요. 왜? 메로닥 발라단에 또 올라와서 얘들을 갖다가 압박을 하고 있는 정황이 포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시도해본 작전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바로 가신왕을 세운다. 이걸 뭐냐? 바살이라고 해요. 바살. 이 꼭두각시 바살 있죠. 그죠? 바살 왕을 세워가지고는 해보려고 그러는데 안 된다 말이에요. 안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직접 본인이 또 개입을 해요. 개입을 해서 700년에 자기가 내려가서 이 약한 바빌로니아 왕권에 있는 이 벨리버니를 갖다 폐위시키고 누굴 세우냐면은 차라리 자기 아들 세우는 게 낫겠다 해갖고 사네립의 첫째 아들인 이 아시리아 왕자인데 이 이름이 뭐냐면 아수르 나딘 슈미라고 있어요. 아수르 나딘 슈미. 이 뜻이 어떻게 되냐면 아수르라고 하는 신이 이 나둠이 뭐냐면 이 기부를 준다는 말이고 슈는 이제 그 지시되면서 글을 주었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신이 준 아들 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 첫째 아들을 세워서 부자지간의 양나라를 갖다가 다스리는 독특한 방식을 처음 채택하게 됩니다. 부자지간에 동시에 다스립니다. 아버지가 큰 나라고 아들은 속국을 다스리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뭔가 한번 해보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게 좀 괜찮은 게 나중에 이제 첫째가 자기 죽으면 왕권을 물려받을 테니까 연서바로 보내는 거예요. 다스리는 연서. 그래갖고 보냈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게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 바빌로니아는 지극히 외교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틈만 나면 자꾸 이제 그 독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어가지고 이걸 이겼다가 이제 어떻게 돼요? 나중 되면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하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갖고는 이제 694년이 되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그 세월이 좀 지나니까 이제 바빌로니아 쪽에 있던 그 반아시리아 세력들이 이제 들고 일어나서 그 아시리아 왕자이자 이제 바빌로니아 왕인 아수르 나딘 슈미에 대해서 정면 도전하는데 좀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그 바빌로니아 왕인데 이 아수르 나딘 슈미를 어떻게 하냐면요. 체포를 해가지고 좀 황당하죠, 그죠? 그 엘람이라고 하는 나라에다가 넘겨버려요. 압송시켜버려요. 그런 황당한 일이 벌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바빌로니아 대놓고 이제 아시리아에 한번 저항을 해보는 것이다. 여기에 대한 이제 정황 증거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사료에 나와 있는데 그 요걸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료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요거는 아수르 게 아니고 바빌로니아 실록에 있어요. 바빌로니아 연대기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잘 보세요. 후부슈누 이흐타팟 아르키 할루슈 샤로 엘람티 아나 아카디 일리감마 이나 퀴트 타시리티 아나 시파르 이룹 니셰 이두크 샤마시 울트 에바파라 울 우시 아슈르 나딘 슈미 사피트마 아나 엘람티 아빅. 자, 마지막 읽은 거 잘 보세요. 아수르 나딘 슈미 사피트마,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나 엘람티 아빅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뭔 말이냐면요. 아수르 나딘 슈미를 갖다가 사바툼이라고 하는 거는 붙잡는 거예요. 체포한다는 거예요. 체포해서 그리고 엘람으로 넘겨버렸다. 압박쿰, 그죠? 넘겨버렸다. 자, 여기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아시리아 바빌로니아 연대기라고 하는 그 사료가 있는데 특히 바빌로니아 연대기에 나온 말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것을 정리한 사람은 그레이슨이라는 사람이 1975년도에 그 비문을 양쪽에 있는 크로닉을 갖다가 연대기를 갖다가 편찬해냈단 말입니다. 영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바빌로니아에서도 이걸 인정하는 그런 사료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교적인 화근이 된 것이 산이립의 어마어마한 분노를 불러일으키죠. 안 그래도 몇 년 동안 말을 안 들었는데 자기 아들 세워갖고 잠잠하나 했더니만 막바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막바로가 6년 지나서 반란을 일으켜갖고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 가갖고 살았는지 죽은지 알 수가 없대요. 그래서 사내립이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어떻게 돼요? 이제 원정을 가는데 작전 좀 바꿔요. 이때까지 육로로 가는 게 이제 좀 뭐랄까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티그리스 강에다가 배를 띄워가지고 아시리아 역사에 잘 없는 일인데 바빌로니아 쳐들어갈 때 배로 쳐들어간 건 제가 잘 본 적이 없네요. 배로 쳐들어가서 막바로 이제 그 도망갈 수 있는 바빌론 최남단에 있는 그 바다 지역에서 엘람으로 도망가는 도주 루트가 있는데 이걸 끊어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잡아내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사네립이 뭐 바빌로니아를 뭐 정치적으로 장악하고 이제 제압하는 건 성공했는데 자기 아들 찾아야 되고 이제 엘람이 이제 바빌로니아 넘겨준다 받아갖고 자기 아들 잡아갔으니까 이거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엘람에 대한 막대한 보복 원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아시리아의 이 사료를 보게 되면 완전 초토화했다고 하는 어마어마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694년에 쳐들어가서 693년에는 이 전쟁을 엘람에까지 확대하면서 엘람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가 사료에 의하면 처음으로 아시리아에 어마어마한 공격을 당하는 그런 이제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때 쫓겨갔던 메로닥 발라다는 더 이상 역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조치가 굉장히 강력했던 걸로 느껴지고 그 이후로는 이제 이 사람의 후손들이 계속 아시리아의 발목을 잡으면서 바빌로니아에서 자꾸 반아시리아 움직임을 준동시키는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 원정을 갖다 하고 있는데 이 원정이 좀 장기화됩니다. 장기화돼가지고 엘람을 계속 공격하고 동시에 바빌로니아에서 그 사이에 또 반대 세력이 못 일어나도록 하고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긴 원정들을 갖다가 전개를 하게 되는데 그런 속에서 이제 바빌론에서는 아시리아 지배에 항복하는 게 아니라 결사항전하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689년에 완전히 초토화될 때까지 1, 2년 정도 아주 장기적인 이 아시리아의 공성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이 공성이라고 하는 성을 포효하는 건데, 이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이 아시리아의 바빌로니아의 바빌론시를 갖다가 공성을 하게 돼요. 에워싸고 이제 포위를 하게 되는데, 이 공성이라는 말이죠. 공성을 하는데 이 참혹한 상황이 단편적인 사료에서도 보여지는데 막 굶어 죽어갔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버티다가 이제 끝까지 버티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이 살수대첩하고 비싼 작전인데 물을 갖다가 이제 풀어가지고는 바빌론을 갖다 수장시키는 그런 작전을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완전히 이제 물로 다 망가뜨리는 그런 작전을 해갖고는 바빌론을 완전히 공동묘지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완전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버림으로써 사네립은 어떻게 돼요? 극단적인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사네립이 죽을 때까지 바빌로니아와 이제 아시리아 관계 8년 동안 무슨 일이 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료가 침묵이고 아시리아도 아수르 나딘 수미가 안 돌아오기 때문에 살았는지 죽은지 모르거든요. 그래갖고는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벌어져 갖고는 뭐라고 할까요? 사네립이 많은 수단을 동원했는데도 바빌로니아를 갖다가 손에 장악하지 못하는 그러한 외교적인 난착에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는데 아까도 이제 바빌로니아를 장악하기 위한 작전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가신왕을 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을 세우고 마지막에는 초토화 작전으로 들어가는 외교적으로 대책이 없으니까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듯이 그냥 해버리는 가신왕을 세우고 그러고 난 다음에 아들을 세우고 초토화하는 그런 극단적 방법이기까지 바빌로니아의 이 통제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은 뼈쪽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사네립의 남부 정책은
우리가 군사적으로 당연히 이기는 게 마땅한데 뾰족한 묘책을 찾지 못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잔인한 파괴로 이렇게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데 그 부분만 한번 읽고 첫째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50 제가 여기 옛날에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바빌로니아의 이 파괴에 대해서는 그 아시리아 왕의 비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셰슈 우할리크마 엘리샤 아푸푸 나알반 타슈 우사티르 아슈 아흐라트 우미 카카르 알리 슈아트 우 빌라티 일라니 라무시나 마아미 우샤미트 수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오늘날 아랍어하고 비슷해요. 자, 이게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는 마치 홍수가 짓밟듯이 그 바빌론을 파괴했다. 그리고 나는 그 자리에다가 물로 뒤덮어 버렸다. 그것이 도시든지 신전이든지 신이 있는 곳이든지 간에 그래서 장차 누구도 이곳을 식별할 수 없도록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잔인하게 아시리아 지배에 도전했던 바빌론에 대해서 파괴했다고 하는 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영상에서는 산입 치세에서 바빌로니아 작전이 이제 뭔가 파국적으로 마무리되는 데까지 689년까지 얘기했고 이어지는 영상에서는 이후에 이제 아시리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권력 쟁탈전 벌어지면서 에살한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